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이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네. 좀 생각해 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 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M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 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월 7일부터 함께 보시죠.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 2001년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 테러가 원인이었는데요. 테러 발생 후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침공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가 테러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과 영국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과 남부 칸다하르, 동북부의 잘랄라바드 등 주요 도시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국토의 80%를 빼앗겼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요. 한편 2011년 5월 CIA가 파키스탄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았고 즉시 사살했습니다. 2011년 8월 6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의 헬리콥터를 공격해 격추시킨 건데요. 결국 헬리콥터 안에 있던 군인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철수를 보류하고 계속 전쟁을 이어갔는데요. 2014년 두 나라는 평화 협상을 하며 사실상 전쟁을 종료했습니다. 이 전쟁은 2021년 8월 30일 미군이 완벽하게 철군하며 종전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10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 진주 남강댐이 완공됐습니다. 남강에 설치된 다목적댐 건설은 1920에서 30년대에 실시한 낙동강 개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남강 홍수량의 4천만 방류 계획을 작업했고 홍수 조절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계획됐는데요. 이후 1939년에 착공했고 방수로에 토석 약 200만 세제곱미터를 굴착했지만 댐 건설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재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또다시 중단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결국 1962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남강댐은 한국기술진의 힘으로 7년 만에 완공된 건데요. 남강댐의 높이는 21m, 제방 길이는 975m였습니다. 댐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총 가용 저수량은 1억 8천만 톤으로 남강 하류의 농경지에 연간 6천만 세제곱미터의 관계 용수를 공급했고 남강 유역 일대의 홍수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50년에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45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인도와 다른 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사랑과 헌신의 뜻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테레사 수녀님이 만든 이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했고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서 123개 나라에 610개의 선교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10월 8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88 서울 올림픽이 끝난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5명의 죄수자들이
대전과 공주로 이감 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중부고속도로 1중 인터체인지 3km 전방에서 지강헌을 포함 12명의 죄수들이 호송버스를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당시 탈주범 12명 중 지강헌을 포함한 7명의 일당은 서울 시내를 활보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탈주범들을 잡기 위해서 시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결국 3명을 검거합니다. 이후 잡히지 않았던 4명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서울시 여러 곳의 은신처에 전전했습니다. 지강헌 일당은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집에 잠입해서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 중 1명이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는데요. 인질범은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인질극은 당시 TV로 생중계됐는데요. 자수를 권하는 가족과 보도진을 향해 돈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옥살이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다는 뜻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죠. 이후 지강헌은 경찰에게 사살당했고 나머지 3명은 자살하면서 인질극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승려이자 수필작가 법정스님이 1932년 10월 8일 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태생인 법정스님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했는데요. 그는 1955년 경남 통영 미래사에서 입산했고 1959년 통도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1976년 처음 발간한 산문집 무소유를 비롯해서 산방한담, 버리고 떠나기, 산에는 꽃이 피네, 아름다운 마무리 등 30여 권의 책을 내며 수필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고 2010년 3월 11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5년에는 살인마 김대두가 검거됐습니다. 김대두는 55일 동안 전남, 서울, 경기 등 일대를 누비면서 8회에 걸쳐 1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는데요. 당시 국민들의 불안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대두는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네, 김대두는 같은 날 오전 서울의 한 세탁소에 피 묻은 청바지를 맡겼다고 해요. 이 사실을 발견한 세탁소 주인 아들이 신고를 해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28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세탁소에서 딱 잘 보고 네. 신고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또 1998년에는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MVP에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오비의 외국인 선수 타이론 우주였는데요. 이 선수는 98시즌 프로야구 최고 선수로 뽑히기도 했죠. MVP는 어떻게 선정한 거죠? 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주는 1차 투표에서 26표를 얻어서 1위를 했으나 과반수 득표에 실패를 하고요. 24표를 얻은 2위 김용수와 2차 투표에서 29표를 얻어서 MVP에 영예를 안았죠. 우주는 42개라는 홈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시즌 MVP까지 얻어서 경사가 한꺼번에 겹쳤다고 해요. 그럼 10월 9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는데요. 그리고 1443년 12월 우리의 고유 문자이며 표음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한글 창제 후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17자의 자음과 11자의 모음인 28자로 구성됐는데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후 한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한글이 점차 보급됐고 서민들은 생각과 뜻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해소, 농업기술의 전수, 친지간 편지 왕래 등 일상생활에서 한글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5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는데요. 1년 뒤인 2006년 10월 3일 오후 6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는데요. 1년 뒤인 2006년 10월 4일 오후 6시
조선중앙방송 등에서 핵실험 전격 실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9일 출력 TNT 약 0.8킬로톤 규모의 핵실험을 한 건데요. 북한 측의 발표에 의하면 핵실험은 성공했고 또 안전했으며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09년 2차, 2013년 3차, 2016년 4차와 5차, 2017년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남북 관계와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9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55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생포돼서 소련에 억류된 마지막 독일군 포로가 전원 석방됐습니다. 드디어 독일군 포로들이 석방된 건가요? 네, 포로들이 풀려나서 독일의 프리트란트 임시수용소에 도착했는데요. 포로들은 동유럽을 거쳐서 독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가족들과 만났고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황용조 선수가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황용조 선수는 일본 히로시마 광역공원 주 경기장을 출발해서 평화공원에 이르는 42.19km 코스를 달렸는데요.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11분 13초로 1위에 골인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나라는 90년 북경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게 됐고 58년 도쿄대회 우승제에 이어 36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마라톤을 제패했습니다. 그럼 10월 10일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10톤급 여객선 서해회리호가 362명의 승객과 화물 16톤을 적재하고 출항했습니다. 이 여객선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을 떠나서 격포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출항 20분 뒤 오전 10시쯤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항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리던 도중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서해회리호에는 9개 구명정이 있었고 그중 2개만 작동됐습니다. 서해회리호는 승객 207명, 승무원 14명으로 221명이 정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정원보다 141명을 더 초과했습니다. 당시 선박사고 발생 직전 1차로 배가 흔들렸고 안내방송에서는 승객들에게 안전을 위해 선실에 있으란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면서 대부분의 승객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결국 292명 사망이라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해회리호 침몰 사고 이후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승선자 인원 통보 및 신원 증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3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고 중국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도 계속 독립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중국과 연합해 항일 최전선에서 활약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용대인데요. 1938년 10월 10일 중국 후베이성 한커우에서 관내 지역 무장 독립운동단체 조선의용대가 창설됐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조선민족혁명당과 좌익단체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 전위동맹이 함께 만든 연합 성격의 항일민족연합전선이었는데요. 장제스를 필두로 한 중국 국민당이 최초로 인정하고 공인한 조선인 독립무장단체였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조선의용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후 조선의용대는 군관학교를 설립했고 최정예 군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싸우며 많은 활약을 펼치는데요. 그러던 중 일부 대원이 한국 광복군의 제1지대로 개편, 흡수되면서 1942년 7월 화북 조선독립동맹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2003년에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사형 폐지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NGO들과 지방정부들의 연대체인 세계 사형 반대연합은 사형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정의라는 이름으로 비극을 연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2007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사형제 폐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7월 사형제 폐지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매년 10월 11일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임신 기간 10개월 기간을 의미해서 10월 11일 임산부의 날로 제정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제정됐는데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해서 10월 10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행사를 진행했죠. 네. 그럼 이번엔 10월 11일의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인류의 역사는 인쇄술의 발명으로 세계 문명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이런 인쇄술 역사의 중심에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팔만대장경이 있었습니다. 1251년 10월 11일 팔만대장경이 완성됐는데요.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1236년 국가 주도하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향유되던 중세 동아시아에서 대장경의 조성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기술을 상징했는데요.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한역 경전 총 1496부, 6568권을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천함에서 동함까지 총 639함에 분류, 수록했는데요. 내용상 730년에 작성된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경전과 그 이후에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및 동아시아 승려들이 찬술한 불교 문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은 약 81,258매에 이르렀으며 한 면에 약 23행, 14글자씩 새겼습니다. 고려 문화의 정수인 팔만대장경은 그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1995년 국보 제5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2007년에는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6년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팝의 황제, 대중문화의 아이콘 마이클 잭슨. 1996년 10월 11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마이클 잭슨의 첫 내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당시 대형 화면 속에 타임머신이 폭음과 함께 나왔고 그는 이 공연에서 우주인 복장으로 소형 로켓을 타고 등장했는데요. 4만여 관중의 환성을 받았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은 말로만 전해듣던 최고의 쇼를 눈으로 확인시켜준 초대형 콘서트였습니다. 당시 이 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라기보다 음악, 춤, 드라마, 비디오 아트, 조명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연출한 종합예술이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당시 공연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걸어온 노래 인생과 환경보호, 반전 등 메시지들을 담아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5년에는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사망했습니다. 아, 파브르 하면 파브르의 곤충기 책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권장 도서였거든요. 네, 맞아요. 파브르는 1855년 노래기벌의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르키앙 박물관장이 됐습니다. 1878년 마지막 거처인 세리냥의 아르마스로 이사했고 파브르의 곤충기를 출판했죠. 또 1999년에는 99 서울 NGO 세계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했을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원수, 주한 외국공관 대사, 유엔과 국제 NGO 대표 등 세계 각국에서 4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5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10월 12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선은 아시아 국제 질서 때문에 우리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국왕과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급진 개화파들은 혁신정강 제1조에서 중국이 납치해간 대원군을 하루속히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리의 의행은 폐지할 것, 또한 조선 국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지위에 놓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897년 9월 27일부터 고종의 황제 선포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열렸는데요. 국호는 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며 완전한 독립국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성립 후 정치체제를 놓고 독립협회파와 친러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크게 대립했습니다. 입헌대의 군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1898년 연초부터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한 친러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논쟁과 대립이 전개됐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를 받았고 일본이 승리했는데요. 결국 외교권, 경찰권을 차례로 뺏기고 군대 해산을 거쳐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극은 내게 끊을 수 없는 마약입니다. 영화배우 휴잭맨이 1968년 10월 12일 태어났습니다. 휴잭맨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으로 TV 연속극 이웃들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 데뷔했는데요. 그는 본래 라디오 저널리즘을 공부했지만 연극 무대에서 주역을 맡으며 그의 인생 목표도 연기자로 수정됩니다. 그 후 아카데미 스쿨에서 연기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 후 콜렐리란 드라마에서 노래 실력까지 발휘하게 되는데요. 휴잭맨은 SF 액션물 엑스맨에서 강한 돌연변이 히어로 울버린 역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후 반헬싱, 엑스맨2, 리얼 스틸, 로건, 위대한 쇼맨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헌액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영화배우 외에도 가수, 영화 제작자, 세계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서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12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작은 공룡의 발자국이라는 거잖아요. 네. 도마뱀이나 도룡룡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실제 공룡이었는데요. 길이 1.27cm, 폭 1.06cm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2008년 8월이었는데요. 이후 2009년 9월 영국에서 열린 69차 세계 척추 고생물 학회에 보고가 됐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10월 12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에 의해 공식 발표됐습니다. 네. 또 1970년에는 유관순 열사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 동상은 유관순 열사 순국 50주년을 맞아서 서울 남대문 앞 광장 중앙녹지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동상 둘레에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6명의 인물이 새겨졌습니다. 이번엔 10월 13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범죄 소탕을 위해 강력한 전면전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는데요. 80년대 야간 통행 금지 해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쾌락을 즐기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곳곳에서 조직폭력배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공화국에서 가정 파괴범이 속출하고 조폭의 전성기가 시작되자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건데요. 당시 청명 계획은 어수선했던 전국을 전환할 목적으로 이뤄진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는데요. 범죄와의 전쟁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고 압도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려는 일선 경찰관들도 범죄 소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1년 후 100여 차례의 검문으로 강도와 폭력범 등 60여만 명을 검거하고 2만 6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범죄 발생 건수가 1989년도에 비해 2.7% 감소하고 범죄자 검거율은 7.4% 올랐는데요. 특히 마약 사범 발생률은 1989년에 비해 13.4%가 감소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범인을 검거한다는 구실하에 폭행, 고문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의견이 엇갈렸던 범죄와의 전쟁은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민주화 운동 이후 조직범죄가 자연스럽게 쇠퇴하면서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마술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마술사 이흥선. 그는 마술의 대중화를 시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1924년 10월 13일 마술사 이흥선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서커스탄을 거친 후 교류 중이던 타이완 마술사 엽청강의 권유로 1949년 26살에 마술계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술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흥선 마술사는 1964년 한 방송 개국 기념 마술쇼 출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개그맨 전유성 씨와 함께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마술 대회를 개최하며 신인 마술사의 등용문을 만들고 후진 양성에 매진했는데요. 그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매직 페스티벌 심사위원으로 활동, 사단법인 한국마술협회 명예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우리나라 마술이라는 분야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이흥선은 2011년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0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건 최초였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분밖에 안 계시죠. 야. 네. 노벨상 위원회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 공로를 인정해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좋네요. 최고. 마지막으로 1969년에는 인왕산에 청운 스카이웨이가 개통했는데요. 이 스카이웨이는 사직공원 터널 입구에서 인왕산 동쪽 창의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게임성 라떼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오늘 소영 씨 오늘 좀 뭔가 아이돌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아니, 녹화 전부터 계속 이러셨어요. 아니, 난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약간 정말? 준비 운동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여기 화면 조정 시간 나면 웃기겠다. 너무 상큼하네 오늘. 네. 서운해,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뻐. 맞아요. 예. 오늘 소영 씨 덕분에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 네. 있겠네요. 좋습니다. 화사한 네. 기운. 자, 매주 저희가 뉴스로 함께 역사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은 당연하지만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유튜브 사진관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편안한 운동화, 그다음에 옷, 뭐 깨끗한 수돗물, 아파트, 막 자동차. 생각이나 했나 뭐.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다.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편리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주는 물건들의 등장은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인류사를 바꾼 안전 관련 발명품을 만나볼까 합니다. 야, 진짜 그 역사 속 안전 발명품. 이거 오늘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도 자동차.
선배 자동차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요즘에는 그냥 자동차가 없으면 가족 여행도 못 가지. 맞아요. 네. 일하는데도 불편하지. 맞아. 그냥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교통 안전과 관련한 발명품들의 탄생 비화와 역사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진짜 중요하죠. 그럼요. 삐룩. 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설레잖아. 맞아. 이거 근데 여신저격. 지금은 안 설렜네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제 수작 부릴 때. 나 삐져서 뒤로 누울 거야. 자, 그럼 유튜브 사진관 인류사를 바꿔놓은 안전 발명품의 역사를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안전벨트부터 한번 매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VCR. 스타트. 오. 자, 이 영상이 과속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 캠페인 영상이에요. 네, 두 차가 충돌하기 전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죠? 네. 아, 진짜 저런 순간에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Sorry, I thought there was time. He just pulled out. I don't have time to stop. Well, come on, mate. It was a simple mistake. I know if I was going a bit slower. Please. I've got my boy in the back. 아유. I'm going too fast. I'm sorry. 어떡해요. 야, 이거 돌이킬 수 너무 없나 슬프다, 봐. 이거. 네. 자, 이렇게 만약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탑승자의 생사가 결정되죠. 지금은 자동차 안전벨트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는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실제로 없었거든요. 세상에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안전장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발명됐을까요? 자동차 안전벨트의 역사는 비행기에서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먼저구나. 당시 비행기는 프로펠러 방식이었으며 최대 속력은 200km, 좌석도 겨우 두 사람 정도만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지금의 차 속도였네. 심지어 조종석은 뚜껑조차 없었던 시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비행기가 뒤집히면 조종사는 지상으로 바로 떨어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곤 아이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 속도가 저렇게 빠른데 이 뚜껑도 없고 벨트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는 안전장치의 부재 때문에 수많은 조종사가 죽음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비행기가 뒤집혀도 떨어지지 않도록 의자에 긴 띠를 부착했고 이를 발전시켜 허리띠 형식으로 조종사의 복부를 단단히 고정하는 안전벨트를 완성합니다. 야, 그냥 몸을 고정하는 띠 하나만 장착하면 진짜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야. 맞아요. 원래는 없었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종사들이 위험해서 비행기에 안전벨트가 발명이 됐고 네. 그게 또 이 자동차에도 장착이 됐는데요. 그럼 자동차에는 언제부터 안전벨트가 장착되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적용된 건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됐네. 네,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안전벨트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초창기 자동차 안전벨트 어떤 형태였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진짜 신기하겠다. 1930년대 유럽에서는 각 자동차 회사마다 속도 경쟁이 시작되었고 속력이 빨라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운전자들은 비행기의 안전벨트를 떠올리며 스스로 2점식 벨트를 만들어 달리기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상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건 안전벨트라기보단 그냥 허리 벨트 아니에요? 저거 넣으면 머리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맞아요. 저거 잡아놓으면 허리 잡아놓으면 앞으로 빵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부딪혀서 더 크게 다치겠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배 부분만 감쌌던 2점식 안전벨트가 다른 신체 부위를 충분히 감싸지 못해 사고가 나면 머리나 가슴 또는 내부 장기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한 자동차 회사는 연구에 돌입. 1959년 항공사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닐슨 볼린에 의해 가슴과 골반을 고정하는 3점식 안전벨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양과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렇듯 생명의 띠라고 불리는 안전벨트는
1913년 비행기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3점식 안전벨트가 현재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안전벨트죠. 맞습니다. 아, 그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자동차를 안전벨트를 메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아니, 3점식 안전벨트는 특허로 되게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왜요? 그러더라. 이 3점식 안전벨트 특허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니, 영원이라고? 빵원. 네. 영원?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죠. 이 세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자동차에 도입한 V사, 이 안전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네.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에 무상으로 이 기술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멋있다. 이 결정 덕분에 오늘날 모든 자동차에 안전한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죠. 야, 진짜 이거는 배워야 된다. 네.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차 한번 내가 꼭 사서 몰아볼 거야. 저도 다음 차를 지금까지는 다음 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차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강해지네. 이런 마인드라면 맞아요. 정말 진짜 우리 뭐- 얼마나 이런 마인드라면 맞아요.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광고 붙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마케팅인 거야. 이 맞아요. 회사의 브랜드 네. 이미지고. 그렇죠. 이 V사는 3점식 안전벨트를 통해서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네. 아직도 그 V사의 자동차의 그 안전벨트 버클을 보면 네. 신스 1959라고 새겨져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 통 크게 특허도 포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티는 좀 내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아니, 억울하잖아. 맞아. 돈도 못 버는데 인정이라도 받아야지. 맞아. 우리가 최초다. 맞습니다. 자동차는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대단한 발명품이긴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와 관련한 안전 발명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엔 자동차에 쓰이는 안전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충돌 사고를 목격했죠. 두 자동차의 창유리는 박살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에 찔려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겠네. 그렇네. 이후 베네딕투스는 어떤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베네딕투스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아,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베네딕투스의 애완고양이가 실험실을 돌아다니다가 선반 위에 플라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죠. 깨진 플라스크를 치우다 베네딕투스는 산산조각이 난 플라스크들 사이에서 금만간 채 모양이 그대로 있는 플라스크를 발견했다고 해요. 오! 그리고 그 병에 셀룰로이드 용액을 담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이렇게 해서 발명된 안전유리는 자동차 창유리는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며 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죠. 야, 우연한 발견으로 안전유리가 발명이 됐네요. 맞아요. 이게 고양이가 완전 한 건 했네요. 맞아요. 이건 베네딕투스의 그 발견이 아니네요. 네, 고양이의 발명. 맞네요. 자, 이번엔 도로 위에서 수많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로 위의 안전 발명품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신호등입니다. 아, 신호등. 네. 신호등. 이 신호등 역시 누군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에 발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1914년 재봉틀 수리기사였던 가난한 흑인 가넨 모건은 마차와 자동차의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모건은 신호등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건은 빨강과 초록 두 색으로 T자 모양의 신호등을 만들어 정지, 진행 신호를 표시했고 경고벨 등 추가 안전 기능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눈치 게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그냥 세게 달리다가 부딪히면 가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런데 처음 신호등의 색깔은 지금처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건 뭐야? 진짜 그 무슨 색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 알려줄 거면서 모르는 거 보니까 괘씸해 죽겠어, 아주. 볼까요? 1800년대 초 도시철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신호등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간색이 정지, 초록색이 주의,
하얀색이 진행이었는데요. 어. 1900년대 초 한 기관사가 신호등 표면이 깨져 있던 빨간색 신호를 하얀 신호로 착각해 앞에 기차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 역시 사고가 났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진행 신호가 하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초록색과 색감 대비가 큰 주황색이 주의 신호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네. 더불어 빨간색은 7가지 색 중 먼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색깔 구별이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도 확인이 용이하고요. 신호등에서의 빨강은 피를 떠올리게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야, 그쵸. 그 빨간색이 훨씬 더 눈에 띄고 왠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색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유혹적인 색깔도 되긴 하지만 그치. 뭔가 되게 불길한, 위험한 경고. 느낌. 예, 맞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렇게 신호등뿐 아니라 안전한 운행을 도와주는 교통체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차량 보급률이 크게 늘면서 현대식 교통체계가 도입되게 됩니다. 오. 50년대 후반 행정당국은 교통의 흐름을 돕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대식 교통체계를 잡아나갔다.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곳곳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생겨났고 경찰은 횡단보도 통행 위반자를 단속, 적침에 회부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아니 자동차가 많아져서 뭐 분명 완전히 편리한 건 있지만 네. 이전에 없던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에 나가기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 소몰고 그냥 막 다니던 길에 갑자기 자동차가 쌩 달리고 막 신호등도 생겨가지고 뭐 갑자기 멈췄다 네. 멈췄다 가라고 하고 막 가라고 하고 막 맞아, 맞아.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을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렇죠. 소몰고 가는 사람은 그런 거 아예 안 보고 가거든. 그치. 앞만 그러니까. 보고 가죠. 난 그러니까 앞으로만 이제 가지. 난 그런 앞으로만 가지. 네, 맞습니다. 자, 모든 역사에는 늘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호등만큼이나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장치가 또 있는데요. 바로 CCTV입니다. 오. CCTV는 언제 처음 개발됐을까요? 궁금하다. 그 역사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초의 CCTV 사용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은 로켓 발사대 안처럼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곳을 보기 위해 V2 로켓 발사대에 최초로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로켓 발사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CCTV가 처음 만들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최초의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은 1956년 더럼시에서 교통신호등의 조작을 돕기 위해 최초로 CCTV를 사용했고 이후 1960년에는 런던 경찰국에서 의회 국민 방문 기간 군중을 관찰하기 위해 트라팔가 광장에 임시로 2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967년 포토 스캔사가 내놓은 CCTV는 여러 곳의 상황을 중앙통제실에서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로 상점 절도 사건을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현대식 CCTV 시스템이 네.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1973년에는 뉴욕 경찰이 범죄 감시를 위해 타임스퀘어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이후 미국의 한 업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며 CCTV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CCTV가 보안 감시의 목적 이외에도 그 복잡한 교통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통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는 선진국일수록 더한 모양입니다. 영국에서는 각종 차량이 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 교통작전이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교통작전이 뭐지? 뭔가 작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 보여, 있어 보여. 복잡한 네거리마다에는 교통순경 대신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장치돼 있고 작전본부에는 수상기가 비치돼 있는데 화면으로 봐가면서 차가 많이 밀린 쪽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세상에들 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리까지 해주시네. 이 말투는 뭐죠?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야. 비슷하다.
아니 이 텔레비전 교통작전이 네. CCTV를 보면서 신호를 조절해 주는 거였네요. 맞아요. 우리 변 선생님이 가시는 길은 초록불만 쫙 깔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가는 길마다요? 그럼요. 야, 정말 우리 소영 씨 네. 이렇게 쭉 파라볼로 쭉 직진하면요. 빨리 죽어. 가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멈췄다. 그게 인생이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갑자기 쭉 가기만 해봐. 그치. 지치기만 하지. 노란불도 필요하고 그럼. 초록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배님은 쉬지 말고 달려라. 이런 아니에요. 뜻이었어요? 잠깐만 이 친구가 위험한 친구예요. 돌려치기를 굉장히 잘하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역시 IT 강국답게 이 CCTV를 교통관제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CCTV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던 당시 모습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CCTV 사용에 막이 오른 것은 서울 주요 교차로 12곳에 설치해 교통관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1971년의 일인데요. 와, 있었구나, 저 때도. 이후 1988년 열린 제24회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 내에 CCTV를 설치해 경기장 내부를 안전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 되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천지인. 네, 이렇게 첫 도입 당시 단 12대뿐이었던 교통관제용 CCTV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전국에 공공 CCTV가 몇 대나 될 것 같으세요? 공공 CCTV가 네, 과거에는 12대였는데 3만 대? 3만 대? 좀 너무 많나?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인구의 진짜 0.1%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 5. 오빠를 사랑해. 아니 이 이제 흐름은 건물에도 뭐죠? 있잖아요. 아, 건물이나 건물에도 이런 데도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CCTV까지 합치면 저는 100만 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대, 3만 대 갖고는 안 돼. 3만 대 갖고는 안 되지. 놀라지 마세요. 2021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 무려 145만 8천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진짜 많긴 여기도 한데. 있어요, 지금. 어디? 많아요. 카메라 우리 앞에 있긴 하네. 이건 CCTV가 아니니까. 네. 이거 대놓고. 요즘은 어딜 가나 공공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긴 맞아요, 해요. 사실. 네, 그리고 도로에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나면 CCTV가 다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또 요즘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또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CCTV가 없는 골목길에서도 이 블랙박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차량에 부착된 하나하나가 다 안전을 위한 발명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에 운전 중에 이렇게 뒤를 볼 수 있는 룸미러 있죠. 이 경우에는 1911년 제이콥 레비노라는 사람이 자동차 경주 중에 뒤따라오는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에 콤팩트 거울을 달면서 처음 발명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또 옆에 달리는 차를 볼 수 있는 사이드 미러는 1940년대에 처음으로 발명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그 사이드 미러도 없고 룸미러도 없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저도 저는 못해요. 오히려 요즘에는 후방 카메라도 없으면은 맞아. 운전하기 너무 무섭거든요. 주차도 힘들고. 그럼 약간 정말 무섭게 운전한 거네. 질주를 한 그냥 거네. 바퀴 달린 의자예요, 그냥. 그냥 바퀴에 의자인데 진짜 그냥 앞으로만 갔네 진짜. 눈이 없어, 눈이. 후진하려면은 뒤에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셔야겠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부터 이런 첨단 보도 장치가 하나둘씩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검은색 자동차가 앞차에 바짝 접근합니다. 오오오오. 계기판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나타나고 추돌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레이저 감지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때부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의 그 안전장비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처럼 사고가 난 다음에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수동적인 안전장비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사고 자체를 미리 예견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경감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한 위해서. 장치가 나오는 거죠. 와, 96년에 저런 기술은 그야말로 혁신이죠. 맞아요. 그때 진짜 혁신적인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96년도에 저런 것도 개발되고 네. 저도 개그맨 시험 처음 보고 정말 예, 혁신이었네요. 혁신의 한 해였네요. 야, 혁신이다. 예. 와, 산 증인이시네요. 그냥 넘어가. 대충 하고 넘어가. 검은색 차량 오른쪽으로 뒤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차와의 거리는 3m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전등은 이미 깜빡거리고 있고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 표시 등을 켜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지금 다 있는 기능이잖아요. 야, 저때 대박이네 진짜로. 거울에선 사라진 자동차가 실제로는 바로 옆을 스쳐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장치는 사각지대에 쓸모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렬 주차나 T형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경우에는 차간 거리가 1m 20cm가 되면 경보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울리다가 50cm 이하로 좁혀지면 연속으로 울려서 충돌을 예방해줍니다. 아니 지금 나오는 신차들은 저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개발 과정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게 개발이 안 되어 있을 때 운전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불편했을까. 그치, 불편함을 느꼈을까 네. 이 생각을 하니까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안전 발명품은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 시에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다. 자, 과연 어떤 발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새벽 4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2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차 하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불러올 수 있는 교통사고. 특히나 방향이 여러 갈래의 길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럴 때 주의해야죠, 정말. 맞아요. 헷갈릴 땐 나만 따라와. 도로 위 생명을 지키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요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노면 보고 초록색이냐 분홍색이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형형색색 물들인 노면 색깔 유도선은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차로 한가운데 이어 그린 선을 말하는데요. 아 맞아요. 언젠가부터 고속도로에 그 분기점에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맞아. 핑크색이랑 막 이렇게 탁달 칠해져 있잖아. 확실히 그래서 좀 찾기 쉬워졌어, 그죠? 그 이제 내비게이션 볼 때도 이렇게 색으로 다시 표현을 해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거 껴들다가 사고 진짜 많이 나. 그래,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 그냥 지나가.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은 등장하자마자 해마다 25건의 교통사고를 6개월간 3건으로 줄였다는데 와, 야, 엄청 줄었네. 대단하네, 이거. 8살인 딸과 4살인 아들이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하, 이게 도로에 선을 칠하는 것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 모습에 영감을 얻어 도로 위 생명을 지키게 된 그는 현재 교통계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보고 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거네? 네. 오, 대박이다. 아유, 이거 칭찬. 네, 대단하네요. 이분이요. 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분기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유도선까지 발명하게 된 거죠. 도로에서 저 색깔 유도선을 보면 이제 저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분과 그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아이가 아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생각한 거니까. 맞아요. 야,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딱 그 노래가 생각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줄어서 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로에 정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칭찬해 줍시다. 진짜 존경합니다. 최고. 오늘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통수단,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 발명품의 역사를 만나봤는데요. 많은 이들의 노력과 아이디어 덕분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과속도 그 브레이크도 없는 잔잔하고 안전한 추억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요. 다음 주에도 유튜브 사진관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여행 떠나려면 안전벨트부터 해야 돼. 와, 안전벨트 해줄게. 설렌다. 아유, 내가 할게요. 옛날 모습 보인다. 정말. 아유, 정말 삐질 것 같아. 라리라리라리라로. 오늘 소영 씨 오늘 좀 뭔가 아이돌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아니, 그때 전부터 계속 이러셨어요. 아니야,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